아라비아 숫자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아라비아가 아닙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비상한 건 잘 알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세계에서 글로벌 파워를 갖게 되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오늘 나눌 인도 이야기에 대해서는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 인도 연구센터 책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온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그런데 카멜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란 뜻인데요. 이렇게 이름 자체가 해리스는 인도식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인도 사람들, 인도계 사람들로부터 아주 큰 지지를 받고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에 있는 인도계 인사들로부터는 당연히 지지를 받겠죠. 카말라 해리스 이 대통령 후보는 아버지가 자마이카계 흑인이고 네네. 어머니가 인도계 인사입니다. 대학 교수를 했던 네네. 분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인도계 인사들이 뭐 재계라든지 정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어떤 든든한 어떤 우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딱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루 만에 모은 후원금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500억 원. 네네. 500억인데 이 재계 쪽에서 이 큰 손들이 이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재계의 인도계에서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계니까 주로 이민자들이 많을 거고 네네. 그렇다면은 민주당 성향이 강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가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해외에서 이민 온 인사들, 네네.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민 온 분들이 반드시 민주당만 지지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인도계 인사들의 영향력인데, 공화당에 또 민주계 인도계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이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서 이 트럼프 후보하고 마지막까지 경선을 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네네. 루이지애나 원래 주지사 출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주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서 이 트럼프 일기의 유엔 대사로 픽업이 됐죠. 네. 니키 헤일리도 이제 상당한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공화당 경선 초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백 라마스와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도 재계 출신인데 인도계 인사입니다. 네네. 이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된 J.D. 벤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벤스. 예, 아직 30대 후반이죠. 네네. 그분 이 와이프 부인도 네. 보면 우샤 벤스, 이분 인도계입니다. 1.5세대. 와이프가 인도계. 예.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에 보면 네네. 다 인도계 인사들이 포진돼 있고, 네네. 그래서 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네. 상대적으로 인도계 인사들의 영향력은 더 앞으로 강해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네. 사실 그 유명한 기업의 CEO들 쭉 찾아보면 경영진들 보면 그 인도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분들은 또 공화당 성향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이제 기업계 인사들은 네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이미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총리가 인도계 총리가 벌써 2년 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022년에 보수당의 신임 총리로 수넥 총리, 수넥, 예, 네. 이분이 이제 인도계 이민자의 아들인데, 네. 여전히 거의 인도계긴 하지만 영국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힌두교를 여전히 이 독실하게 믿고 있고. 힌두교도? 예. 네네. 그 다음에 총리 선서를 할 때도 힌두교 경전 있죠. 네네. 거기에 손을 얹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영국하고 인도는 굉장히 특수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를 한 400년 이상을 했는데, 네네. 그 식민지를 했던 나라의 이민계의 후손이 식민지 모국 영국의 총리가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수넥 총리가 취임을 했을 때 인도에서는 상당히 이제는 인도의 이 아들 후손이
이 영국의 총리가 됐구나 해서 네네. 상당히 그 뉴스가 되고 네. 인도 인사들이 많이 흥분을 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아니 힌두교도가 영국 총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인도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는 정계보다도 오히려 재계 아니겠습니까? 특히 IT 쪽에서 활약이 대단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리콘밸리의 대형 기술 기업들을 인도계가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IT 업계 특히 미국에 보면 인도계 인사들이 그 말씀하셨듯이 CEO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인도 전체 인구가 지금 14억입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인도에서는 이 수학, 그다음에 공학, 이공계, 그다음에 경제학 이런 게 상당히 이 인도 저기 14억 중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뽑힌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네네. 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면 이 이공계 쪽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안 돌아와요. 그 미국에서 취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딴 이 외국 이 학생들한테 그 취업 비자를 주는데 그게 H1B 전문직 H1B. 비자. 네네. 네. 그 이 통계를 보시면 미국에서 이 최근 수년 동안 이 부여하는 H1 비자 전문직 비자의 70%를 인도계 학생들이 받는다고 해요. 그 H1B가 굉장히 받기 어려운 비자잖아요. 어렵죠. 네네. 예, 이거는 이제 전문성이 인정이 돼야지만이 네네. 취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주권도 되고 결국은 네네. 쭉 미국으로 유학 간 인도계 전문직 인사들이 그렇게 취업을 해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에 네네. 특히 그 이공계 쪽에 CEO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인도로 돌아옵니다. 네네. 그래서 인도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 그래서 일종의 그 미국과 인도 사이에 재계 링크 네트워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확실히 그 인도 사람들이 이공계 쪽에는 경쟁력이 있나 봐요. 물론입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었는데 네네. 요즘 인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인디안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대요. 그런데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3,200만 명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네. 물론 인구 인도가 워낙 거대하니까 그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디아스포라가 3,200만이면은 인도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다가 송금하는 그 외화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도계 해외 노동자들이 본국에 이 송금하는 액수가 아마 전 세계 아마 1, 2위쯤 될 것 같아요. 네네. 특히 미국에 보면 미국에 한 500만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동에도 인도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동남아에도 많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인도 정부 같은 경우는 해외에 거주하는 그 인도계 이주민들 디에스포라 한 3,200명 전체적으로 되는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그 외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6월이죠. 미국 그 국빈 방문을 했는데 그 모디 총리의 그 일정 중에 하나가 뉴욕에 네네.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연하는데 네네. 큰 이 공연장인데 거기에 그 미국에 거주하는 인도 디아스포라들 모아가지고 아. 뭐 연설을 한다든지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애국심을 고취를 하고 또 이게 결국은 말씀하셨다시피 뭐 재계라든지 네. 정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인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네. 요소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료화면 나갔지만은 인도로 송금되는 금액이 예. 1,112억 달러라고 하니까 네네.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52조. 예. 그러니 우리나라 예산하고 비교해 봐서도 어마어마한 돈이 인도로 송금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인도가 이렇게 이민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그 중에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나오는 그런 원인과 비결이 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 글쎄요. 이제 해외로 이주하는 디아스포라들 같은 경우는 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본국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네. 좀 더 기회를 찾아서 해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 이제 인도계 인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생활력이 강합니다. 네네. 그리고 2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아. 그래서 이 미국이라든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재계로 나가고 뭐 또 정계로 진출하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인도하고 이 연계를 갖고 특히 이 이공계 쪽에 인도계 인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네. 특히 인도에 보면 IIT라고 인디안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네네. 인도 공대가 있는데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인도의 어떤 해외 디아스포라의 어떤 파워하고 연결이 되고 이번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뭐 카말라 해리스라든지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는 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네. 뭐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배출된 인물들, 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재계 인사들은 뭐 아까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코카콜라 CEO도 있고, 네네. 구글 CEO도 있고, 사실은 인도계 미국인인데 지금 월드뱅크의 총재도 인도계입니다. 월드뱅크 총재가. 예, 그 다음에 양대 세계 경제 국제 기구죠, IMF 있지 않습니까? 네네. IMF의 부총재도 인도계 여성입니다. 미국 교수하다가 네네. 아주 뛰어난 분인데 부총재로 발탁이 됐는데, 네네. 그럼 그 정도로 이제 인도계 출신들이 정계, 재계, 뭐 국제기구 뭐 이런 쪽에 다 포진이 돼 있는 거죠. 네네. 참 교수님이나 저나 학교 다닐 때 인도 하면은 그냥 인구만 많고 그다음 굉장히 좀 빈곤한 나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계에서 인도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인도가 지금 인구로 따지면 작년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아, 드디어 1위가 됐습니까? 예, 14억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GDP로 보면 네네. 지금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 2028년이 되면 인도가 일본, 독일을 제치고 GDP 세계 3위, 네네. 미국, 중국 다음으로 네네. 될 거라고 이제 그래서 인도의 어떤 경제적인 프로파일이 상당히 올라갔고, 네네. 그 다음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중 경쟁 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외교적으로. 그래서 인도의 몸값이 외교적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모디 총리의 외교적인 행보를 보면 미국과도 지금 굉장히 지금 협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네. 그다음에 2달 전이죠. 모디 총리가 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호주, 일본, 그다음에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국들이 지금 인도하고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 그다음에 인도에 대한 또 경제적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인도의 이 외교적, 경제적 프로파일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네네.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한국도 지금 인도하고 협력을 강화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네. 진짜 인도가 땅 넓은 건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인구 많은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제에도 우리나라를 훨씬 이제 추월한 그런 나라가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외교력도 상당히 올라갔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인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나라들도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사정이 어떻습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이 전통적으로는 비동맹 외교를 했어요. 네네. 냉전 때. 그런데 이제 최근에 특히 이 모디 총리가 2014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네. 이후에는 과거의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 non alignment에서 네네. 벗어나서 네네. 지금은 멀티 alignment, 멀티. 다자 연계. 네네. 그래서 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고 인도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가리지 않고 이제 외교를 하는 일종의 전방위 외교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중 경쟁이고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지금 외교적인 경제적인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인도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좀 긴밀해졌지만 네네. 외교적으로도 이 고위급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연계를 강화를 한다면 네. 우리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어떤 이 외교적인 경제적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도하면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제3세계의 중심 국가다 네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전략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네네. 적극적인 지금 외교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도를 우리가 보면 이게 대륙입니다. 네네. 대륙이고 인구가 14억이고, 네네. 그다음에 옛날로 치면 거기에 수십 개의 나라가 존재했던 대륙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 톱 뉴스나 이런 단편적인 이미지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네네. 경계를 해야 되고, 네네. 저도 뭐 인도 좀 외교 쪽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네. 상당히 합리적이고 인도의 엘리트들은 네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긴 안목으로 신중하게 이 국제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지금 특히 미중 경쟁 와중에서 인도하고의 외교적인 관계를 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디 총리의 외교력이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네네. 뭐 미국이나 러시아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처신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평가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 평가가 있는데 조금 이제 네거티브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립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가스나 원유에 대해서 경제 제재 차원에서 수입을 금지를 했는데 인도는 그걸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네. 정체를 해서 유럽에 팔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얄미운 그런 것도 했죠. 네네. 근데 이제 굉장히 인도는 현실주의 지금 외교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외교적인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인도의 이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진국 함정에 지금 해가지고 4% 5%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는 2030년까지 최소한 6% 한 7%가 경제 성장 전망이 나옵니다. IMF 네네. 월드뱅크 보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 5위의 GDP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수년간 연 6% 성장을 한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인 포텐셜도 많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하고 관계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인도 독립 기념일이 8월 15일이더라고요. 우리 광복절하고 날짜가 같은데 그런데 한국하고 인도하고 수교한 게 얼마나 됐었습니까? 74년도에 했고요. 74년도. 예, 지금 한 이제 50년 가까이 됐는데. 네, 50년 좀 예, 넘었네요. 예,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수교할 때가 그때 냉전기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인도가 비동맹 노선이다 보니까 네네. 남북 간의 덩거리 외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수교가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도도 1947년에 공식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네네. 8월 15일. 네. 우리하고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인도하고는 한국하고는 부딪히는 이슈가 없어요. 갈등 네. 이슈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협력을 하면 긍정적인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비행기로 한 9시간 걸립니다.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인도에 대한 굉장히 그런 이미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들. 예, 예.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 전략적으로 이 남아시아에서 또 맹주기 때문에 해양 문제라든지 특히 또 인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왜 달에 도달하는 그런 우주 그것도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인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공계 쪽하고 수학 이런 걸 해가지고 이 또 우주 미사일 기술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모니터에서 나왔지만은 소프트웨어 네네. 기술자도 있지 네. 않습니까? 미국에도 많고 또 인도 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우리 네. 삼성, SK 하이닉스하고 투자를 해서 같이 좀 협력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네네. 인도에 보면 우리 현대자동차, 네. LG전자가 네네.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50년 정도 이제 수교가 됐는데 50년 전에 비하면은 지금 상전벽해, 격세지감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인도에 처음으로 진출한 기업이 어디였습니까? 포스코가 제철소로 진출을 했었는데 네네.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건 조금 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네네. 그 이후에 투자를 해서 이 포스코가 여전히 제철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가 인도 전체 생산 공장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서너 개 되는데 거기서 10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LG전자도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네. 삼성도 이 노이다라고 하는 지역에 핸드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도계 기술자나 젊은 사람들이 IT 쪽으로 아주 그 재질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쪽 IT라든지 반도체 지금 특히 그 AI가 또 새로운 또 저기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유망 분야로 그런 분야에서 이공계 쪽으로 인도하고 기술과학, 과학기술 협력 또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인도 가보셨죠? 최근에 여러 번 갔습니다. 제가 네네. 인도가 또 제 관심사항 중에 하나고 또 3주 뒤에 갑니다. 네. 네. 저는 인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유, 예. 타지마를 가보셔야죠. 네, 다 타지말. 그 네.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비행기로 한 9시간 걸린다고 예, 하셨는데 예. 9시간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 그러니까 네네. 이게 심리적인 거리가 먼 거지. 네네. 실제로 지금 뭐 비행기로 9시간이면 그렇게 먼 거리. 미국은 뭐 12시간, 뉴욕은 14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예.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갈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될 인도와 인도계 파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인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이제 부각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재계라든지 정계에서 인도계 인사들의 영향력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국제 정치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도 인도의 어떤 전략적인 가치라든지 역할, 특히 요새 보면 글로벌 사우스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입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조금 장기 호흡을 가지고 인도와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인 협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도계가 과연 첫 미국 대통령을 배출하느냐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해리스 대 트럼프의 첫 번째 TV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켜보시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국립외교원 아세안 인도 연구센터 책임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